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균 논어 시간입니다. 어, 지난주에 우리 인성 함양 실천 프로그램 했잖아요. 각자 좋은 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 이것도 우리 수업에 그리고 여러분 청춘의 한 페이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부 5장을 할 텐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공지를 봤을 거예요. 이 공지를 보면 두 가지를 올려놨어요. 하나는 아이디어 공모전이에요. 이 아이디어 공모전인데 이거를 보시면 그 우리 학교 굿즈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거 여러분이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전에 참여하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이거는 어 이렇게 그 학부모 동반자 프로그램 이 공간 프로그램이에요. 그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세부 행사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참여하고 싶지만 뭐 사정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동반자 없이 개인 참여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뭐 안 되면 형이나 아니면은 조부모님, 이모, 고모 다 좋죠? 이렇게 해서 참여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참여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QR코드를 찍어도 좋고 여기서 참여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이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이고 자연과학 캠퍼스에서 이것이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4시까지 행사가 진행되니까 여러분이 요걸 좀 주의 깊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3부 5장 예에 관한 얘기예요. 인의 예지 중에 우리가 인과 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에 관한 얘기를 볼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5장 예를 배우다입니다. 예를 배우다에 요 글씨가 있잖아요. 예를 알지 못하면 처신할 수 없다 부분인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를 배워야 산다. 예를 알지 못하면 여기 글자 그대로 하면 설 수 없다예요. 예를 알지 못하면 인간으로서 자기 자리에 제대로 설 수 없다. 인간 노릇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부질의 무일임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이 한 번쯤 다 봤을 거고 그리고 그 무지 같은 경우에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가 배우고 알아갈 수 있지만 물에 예 없음은 관계 회복이 힘들어질 수도 있죠. 사회생활에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무례한 태도 이거는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범의 총칭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죠. 이 그 예에 관한 얘기는 공자와 그 큰아들 백어 얘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공자의 자식 교육을 얘기할 때 과정지교라는 말을 해요. 이 과자는 지나가다라는 거고 정은 뜰을 얘기해요. 뜰을 지나갈 때 가르침이에요. 그 부친이 여기서 부친은 공자를 얘기합니다. 공자가 이제 서 계시길래 뭔가 생각을 하시거나 마음을 다잡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빠르게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공자가 아들이 지나가는 걸 알고 불렀죠. 그러면서 얘를 배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그것에 관해서 배우질 잘 못했어요. 라고 대답하니까
예를 배우지 못하면 설 수 없다. 즉 인간으로서의 어떤 품위 이런 것을 갖출 수가 없다. 사람됨의 기본, 사람다움의 어떤 품위 이런 것을 갖출 수 없다. 예를 실천할 때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죠. 물론 그 예라는 것이 뭐 고리타분하고 갑갑하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가 속박, 뭐 형식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여기가 무인도에 똑 떨어진 나 혼자 있는 게 아닌 이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망 속에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라는 것은 상대가 있을 때 내가 행하는 어떤 행동, 마음가짐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라는 것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변화하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의 출발점 그것이 바로 예인 거예요. 예를 배우지 않으면 사람다울 수 없다. 그게 공자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예에는 이런 과정지교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실천하면서 사람됨의 기본, 사람다움의 품위 이것을 갖출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이 예라는 것은 어원을 살펴보면 이 보일시 요 앞에 있는 게 보일시입니다. 요거요. 요게 요거입니다. 그 보일시하고 풍성하다라는 거, 이 풍성하다라는 그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그런 형성 문자입니다.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놓고 그리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요. 그래 빛이 쏟아져 오는 어떤 요거요.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신성한 이미지 그런 것을 형상해요. 그리고 이 풍자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릇에 담긴 재물을 뜻하고 요 아래 이거는 제기 재물을 담는 그릇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제기에 재물을 담아서 신에게 바치는 어떤 공경스러운 마음 그것이 예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런 마음의 표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예라는 글자는 이렇게도 쓰입니다. 예의 핵심은 공경하지 않음이 없는 것. 늘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공경하지 않음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예의 핵심이고 예의 정신이다. 무불경이라고 얘기하죠. 무불경이에요. 그래 신에게 어떤 재물을 바칠 때 단순한 재물이 아니고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공경심의 표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그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 이게 바로 예의 핵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공경하는 마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요. 그러면 구체적인 예절, 표현 이런 것으로 드러나고 이런 공경스러운 마음이 내면에 있을 때는 선한 본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는 노력, 내적으로는 그렇고 외적으로는 예절로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생활 예절, 그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그 필요한 예절을 교육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계속 반복해라. 그런 반복하는 마음, 그 어떤 외적인 것을 내가 행동을 연마하면서 내 면을 동시에 심신일여니까
내면을 동시에 가다듬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가짐을 똑바로 할 때 그 몸가짐도 제일 처음에 허리를 펴고 똑바로 앉아. 그래서 누워서 수업 듣는 게 아니라 똑바로 앉아서 내가 노트도 펴고 그 다음에 화면도 모니터도 보고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가 마음도 역시 가다듬는다 라는 거예요. 뭐 누구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겉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무뚝뚝하고 툭툭거리고 막 함부로 말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내면이 어떤지 몰라요.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심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 훈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일치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 같은 경우에는 또 무불경이라고 했잖아요.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 이거는 시경에서 그 시경을 한마디로 얘기한다 라고 하면 사특함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무사. 이건 시인의 마음을 사특함이 없다. 즉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과 단절시키고 이러는 마음이 시인에게 없고 그 시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시로 사특함이 없게 나타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 무불경과 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아이고 예 본래적 의미 이게 무불경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예가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러면서 예의 의미가 그 확대가 돼요. 그래서 이 사회 질서를 뜻하게 되죠. 그리고 혈연의 정도에 따라서 가까운 사람에게 지키는 어떤 예절, 조금 더 먼 친척, 그 다음에 공동체, 이렇게 그것에 따라서 차등이 돼요.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현명한 사람, 그 다음에 어진 사람, 이런 사람을 대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도 차이가 나게 되죠. 그런 등급에서 예가 생겨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는 뭐 혈연에 기초한 피부치 사회든 낯선 도시 사람이든 올바른 관계, 그 다음에 질서, 이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준칙, 그게 바로 예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떤 가족 형태 같은 경우에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형태잖아요. 그래서 친족 모임에서 상대방의 관계 아니면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을 뭐 몇 년에 한 번씩 보니까 얼굴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당황스럽기도 하죠. 이거는 조금 아까 봤었던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을 조금 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친족 관계 같은 경우에는 호칭도 있고 학렬도 있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상복제도도 달랐죠. 그래서 이런 예가 사람이 그 모이면 욕망이 충돌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서로 이렇게 막아주고 이러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그 주자가래라는 말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그 주자가래의 기본을 들고 두고 시대에 따라서 바꾸면서 이렇게 예를 적용시켜 왔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세 가지 그 예에 관한 책이 있는데
이걸 삼례라고 얘기해요. 주례, 의례, 예기. 네, 이것은 주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의례 또는 사회 제도 전반적인 거, 의례 같은 경우에는 관례와 혼례, 향음주례, 향사례. 이 향음주례와 향사례 같은 경우에는 덕 있는 사람, 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활쏘기나 글짓기나 그 다음에 술 마시는 법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우고 익히는 그런 행사예요. 그 다음에 예기는 책인 걸 알죠? 이게 다 책입니다. 주례, 의례, 예기가 다 책이에요. 이거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규범과 가치를 담고 있다. 이런 삼례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뭐 이것을 주례는 어떤 책이고 의례는 어떤 책이고 얘기는 어떤 책이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필요하면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이거에다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몸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 지금 뭐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음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다음 우리 일생에 통과 의례가 있어요. 그것을 관혼상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뒤에 우리가 볼 겁니다. 일생의 통과 의례 누구든지 이 통과 의례를 거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삼례든 일상의 예법이든지 간에 시대에 따라서 뭐 변하는 예가 있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예가 있어요. 뭐 옷이나 음식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은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변화해요. 그 예전에 80년대의 어떤 동영상 자료를 보면 유튜브 같은 데서 그 말투가 되게 이상해요. 그런데 아마 나도 그런 말투를 썼을 거예요. 그랬걸랑요.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예전에 나도 그런 말투를 썼어요. 근데 더 이상 그런 말투를 쓰지 않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20대에 쓰는 말투가 여러분이 한 50대나 60대쯤 돼서 여러분 자료, 여러분 시대에 해당되는 자료를 보면 아, 말이 이상해.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변해요. 뭐 의상 변하는 거는 여러분도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음식도 당연히 변화를 하죠. 그리고 그 시기가 변하면서 간소화되는 음식 조리법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음식이 우리 입맛에 맞으니까 먹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공경하는, 공경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 공경하는 마음을 어떤 절차나 태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것은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내 마음을 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가장 알맞는 말을 통해서 드러낸다. 이거는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아야 하는 거는 맞아요. 이거 친족 계보도라고 돼 있는데 물론 뭐 그 어머니 쪽을 외숙모 또는 외숙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지 쪽을 삼촌 요새는 숙부 숙모라는 말을 잘 안 쓰죠. 네, 그래서 외삼촌 외숙모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삼촌, 외삼촌, 외숙모 이렇게 보통 많이 쓰죠. 그리고 여기는 아버지, 숙부, 숙모 이렇게 써 있지만 아버지가 여기서는 첫째라는 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숙부, 숙모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첫째가 아니고 큰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면 백부, 백모 이렇게 되겠죠. 그거 우리 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촌이 있고 그 다음에
외종사촌이라고 하는 게 맞지만 요새는 그냥 외사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자는 그 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를 강조했어요. 이건 뒤에 다시 금방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맹자는 인의와 예, 이것을 인간 본성, 인의 예지, 그래서 인간 본성의 하나로 규정을 했잖아요. 특히 순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어떤 본성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고 욕망 충돌을 막기 위해서 성인이 제정한 가르침이다 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정된 어떤 것을 싸워서라도 손에 넣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결과로 사회가 혼란하고 각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선왕이, 성인이 예의를 제정한 것이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직분도 설정하고 인간의 욕망도 조절하고 이러면서 사회의 안정을 도모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순자죠. 근데 이런 육아의 특징은 당시 묵가, 이 묵가나 법가에 의해서 비판받기도 했어요. 이제 묵가 같은 경우에는 겸애를 주장했잖아요. 이제 사람이면 다 사랑해야지 친한 이를 친하게 여기는 거 그거 안 돼라고도 얘기를 했고 또 노동을 강조했어요. 이 묵가는 노동을 강조해서 장기간 상복을 입는 육아의 상례 뭐 3년상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을 해치는 어떤 번잡한 풍습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루신, 노신 같은 경우에는 이 유학을 사람 잡아먹는 예교주의, 이 예교주의는 근본주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모든 것을 예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예교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그 예의 어떤 근본적인 정신이 사라지고 형식, 그 다음에 지나침, 이런 껍데기 예에 대한 비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3년상 이 얘기는 내가, 부모상을 당해보니까, 부친상을 당해보니까, 어, 이런 3년상이라는 게 이해가 됐어요. 물론 지금 같은 사회에서 움막을 짚고 살 수는 없죠. 그런데 마음을 그렇게 간다.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최소한 3년은 가는 것 같아요. 그 울컥울컥하고 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은 아주 나중에야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고 아주 나중에. 이 사회 내비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관계 내비게이션이 바로 예이다라고 봐요. 아까 공자는 예로서 인간다움에 자신을 확립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부질의 무이립야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배우지 못하면 자신을 인간다운 자신을 제대로 확립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유 때문에 가끔 육아의 예가 형식이 지나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좀 복잡하기도 하고 구체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그러한 어떤 형식이 우리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때가 있어요.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상석을 어디에다 배치해야 할지, 존중해야 할 상대 앞에서 손을 어떻게 하고 시선은 어디다 둬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그 예에 맞는 행동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실수할 확률이 적어지죠. 배우지 않으면 모르면 실수를 해요. 그래서 상황에 맞는 예 형식이 필요하다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차를 탈 일이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 차예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아마 1학년 때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운전해 주시는 분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운전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있으면 상석이 어딘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상석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체로 비서나 뭐 이런 사람들이 타죠. 그쵸? 그런데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여기 앉아 계셨고, 그때 우리 그 선생님께서, 어, 거기 갈 거면 내 차를 같이 타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요 자리가 좋았거든요. 요 자리는 밖도 잘 보이고, 뭐 걸리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 문을 열은 거예요. 선생님 여기 타세요 하고 이 문을 열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아이고 너는 예의도 모르냐 여기가 상석이야 막 이게 아니라 막 웃으시면서 임양은 이 자리가 좋아? 예, 나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서 선생님께 좋은 자리를 이렇게 문을 열어드린 거죠.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임양 그러면 임양이 거기 타. 나는 여기 탈게. 그러셨어요. 그래도 여기가 좋은데 웅얼웅얼 하면서 나는 그냥 여기를 탔죠. 그리고 좋은 자리를 못 앉으시지 않고 선생님이 여기 앉아서 나는 나름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상석이었던 거야. 근데 우리 선생님은 제가 어떤 마음으로 저 자리에 문을 열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좋으면 거기 임양 앉아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신 거죠. 나중에라도 저 여학생이 알 테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도 늘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알고 되게 민망했던 거죠. 뭐 이런 것처럼 이거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니까 이렇게 넘어간 건데 만약에 그 어떤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부드럽게 안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면 훨씬 나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얘는 인간 및 사회관계의 핵심이고 얘가 없으면 안내자 없는 장님이고 촛불 없는 캄캄한 방에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손과 발 귀한 눈을 어디에 둘 수도 없다. 이거는 얘가 없으면 내가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를 내가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을 잘 알면 어색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리고 인간다움의 품위를 유지하는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없으면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그때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그 어떤 문상 예절을 통해서도 요거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어 우리 그 동기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그 상가에 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이 시간이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나 혼자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다 앞에서 하는 거 그냥 꾸벅꾸벅 따라하고 이래서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혼자 딱 가서 섰는데 갑자기 아, 뭐부터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우리 동기한테 먼저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어머니께 향을 올리고 막 허둥지둥 막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동기가 야, 내가 돌아간 것도 아닌데 너 나한테 먼저 인사를 하냐? 그래서 너무 창피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허둥지둥 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외가가 대전인데 대전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전에 가서 막 이러고 있다가 그 다음날 집으로 이제 아침에 올라와야 하는데 부고가 뜬 거예요. 근데 장소가 어디냐? 대전인 거야. 그래서 나는 또 아무 생각 없이 일찍 상가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됐던 거예요. 왜 안 됐을까요? 초상이 그렇게 부고 문자가 그렇게 나한테 왔으면 그 상가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나 편하자고 우리 집에 다시 왔다가 다시 대전 가는 거는 아 번거로워 이러니까 상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생각을 안 하고 나 혼자 쫄래쫄래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선배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인데 그 형제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내가 뚝 나타난 거야.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나도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의 없는 짓을 또 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 무슨 바보 같은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런 상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 물론 그 상가에 갈 일은 아직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여러분이 가면 좋죠. 그런데 이제 항상 뜻하지 않은 일들도 생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절을 알고 있으면 어 당황하고 실수하고 이런 일들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또 이불킥입니다. 그래, 엊그제 내가 그 상주한테 먼저 인사를 한 그 동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 했어요. 예전에 내가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이런 실수했을 때 네가 이런 말을 했어. 그랬더니 그랬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예절이나 형식이 다 쓸모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다. 자기의 어떤 그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을 알게 되니까요. 요거 한번 우리 봅시다. 이걸 10분 동안 다 볼 수는 없지만 잠깐 볼게요. 여기 늦게 와. 지금은 공중에는 없다 그래가지고. 아 차가 너무 막혀. 카페로 101,200원. 야, 네 것도 같이 뽑았잖아. 10600원 해야지. 니네 10만 원 하게? 나 5만 원 뽑았는데? 야, 근데 이거 이름 어디다 쓰는 거냐? 오른쪽 밑에. 왼쪽 밑 아니야? 오른쪽 밑. 야, 오른쪽 밑. 아이씨 펜 왜 이래 이거? 아이씨 장 썼네. 야, 왼쪽 밑. 근데 할아버지 성함 어떻게 되시? 잠깐만. 남자 춘식. 난 춘자 식자 이렇게 하는 거야, 미친놈. 알아 실수한 거야. 야, 2층 사무실. 야, 가자. 잠깐만. 너 넥타이 어디 있어? 나 넥타이 멜줄 몰라. 넥타이 없으면 못 들어가. 해줘. 근데 나도 몸에서 이걸로 했어. 넥타이 좀 해줘. 아, 이런 거좀 배워놔. 이거 해가지고 이거 쓱싹 하면 잘 정한 거 맞아? 잠깐만, 이게 헷갈리냐 이렇게 하면?
너 어제 김치국 묻었다. 아이고 저번에 장례식장 가서 묻었어. 좀 봐라. 안 지워 좀 이게. 내가 할 때 잘하는데 누구 거 해주면 못했어. 너할 줄 아는 거 맞아? 자, 땡큐. 내가 향편이고 대표로 누가 할래? 형은 네가 해. 나 기록글 할 줄 몰라. 나도 할 줄 몰라. 향을 끓일 때는 입으로 끄지 않고 손꼽죠. 내가 할게. 너 할 줄 알아? 숙제했어. 아 지금 졸라 불안해. 아, 내 현수님 어떻게 얘기해주지? 그것도 내가 할게. 맞아. 상신을 드시겠습니다. 아, 네. 또 들어가서 먹고. 방명록 작성해 주세요. 이거는 방명록을 페이지를 넘겨서 해도 됩니다. 저기요. 네. 제가 빈소를 이거 잘 보세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돼요. 이 뒤에 우리 볼 동영상에서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헷갈려서 부의금을 여기다 냈거든요. 아, 네. 상관이 황효성으로 된 봉투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황효성이요? 잠시만요. 아, 심지어 거기다 두면 이따 사람들이 바꾸시는 수도 있어. 너도 저 위에다가. 꽃은 위에 올려둔다. 아. 슬라이터 좀. 김은아, 앞에 촛불에 붙이면 돼. 아, 라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라이터로 붙이고 라이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촛불에 붙이면 됩니다. 근데 대체로 라이터로 붙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내가 니들 때문에 상심이 더 크다. 빨리 들어가서 밥 먹어라. 딴 애들은 내일 온다는데. 현수야, 너 왜 이렇게 야위였어? 밥은 먹었어? 나 말투 뭐야? 아빠 가서 밥 먹고 있어. 너 아까 양말 뭐냐? 검정 양말이 이거밖에 없어. 아, 이건 아니지 진짜. 왜 그래, 진짜? 얘 양말 이거밖에 없는데. 잠시만 좀 교수님 되나? 야, 근데 영준이 현준이랑 친하지 않았어? 왜 안 해? 걔 다음 주에 결혼하잖아. 아유 왔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얼른 먹어. 육개장이 다 떨어졌어. 나눠 먹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진이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아, 네. 얼른 먹어. 배고프지? 저는 밥을 먹고 와가지고. 그래도 먹어.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말하고. 네,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홍어 아니고 뭐야? 근데 현수이 괜찮나? 현수이 아까 표정 보니까 괜찮던데. 현준이 잠은 좀 잤나? 야, 저기 김부동 과자 오징어 좀. 아 뭐야 여기 있던 과자랑 오징어 쟤 어디 갔어? 아니 그
내가 먹는 건데 여기다 말 담고 갖다 놨어? 가신 줄 알고 죄송합니다. 예, 이 이후의 내용은 여러분이 나중에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걸 봅시다. 입니다. 누군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부고라고 하죠. 부고장에는 보통 고인이 돌아가신 날짜와 발인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부고를 받았다고 돌아가신 날 바로 문상을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내가 그런 짓을 했 상주가 정신도 없고 조문객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이후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른 아침 시간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수도 못하고 부시시한 얼굴로 문상객을 맞는 것이 서로에게 예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발인은 상유가 장례식장을 나와 장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인은 장례의 마지막 날 새벽 일찍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인 날은 장례식장을 찾아도 조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시고 발인까지는 보통 3일이 걸리는데요. 이를 3일장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고 조문객이 멀리서도 오실 경우엔 5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5일간 장례를 치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3일장을 합니다. 돌아가시고 3일 안에 장례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자칫하면 날짜 내에 문상을 못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조문객이 내는 부조금을 부의 혹은 부의금이라고 합니다. 부조금은 도와줄 부에 도와줄 조를 쓰기 때문에 슬픈 일이냐 기쁜 일이냐에 관계없이 도와주는 돈이면 다 부조금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내는 부조금은 따로 부의 혹은 부의금이라고 합니다. 봉투 겉면에 부의라고 쓰여진 봉투를 달라고 했더니 사회 경험이 없는 비서가 봉투에 영어 알파벳 V를 써서 가지고 왔다는 전설의 그 부의 봉투는 겉면에 부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부고할 때 사용하는 부자와는 다른 한자를 씁니다. 부의라고 쓰여진 부분이 앞면이고요. 뒷면 왼쪽 아래에 부의금을 내신 분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이름 뒤에 삼가 올림이라는 뜻의 근상, 배상이라는 한자를 쓰거나 올림, 드림이라는 한글을 붙이기도 한다는데요. 저도 상을 치러봤지만 거기까지 쓴 부의 봉투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일단 방문록에 본인 이름을 적습니다. 지인들의 부의 봉투를 대신 전달할 경우엔 그분들의 이름을 같이 적기도 합니다. 부의금을 넣는 부의함이 입구에 있는 경우도 있고 분향소 안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경우엔 방문록을 쓰면서 바로 부의함에 넣으시면 되고요. 안에 있는 경우엔 조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부의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조문 전에 부의함에 넣느냐 마치고 넣느냐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상황 봐서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결혼식장에서는 부조 봉투 안에 든 금액을 확인하고 금액을 기록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요. 장례식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가지고 온 부의 봉투를 확인 절차 없이 바로 부의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실수로 다른 분의 분향소에 부의 봉투를 넣는 일도 종종 생기는데요. 그러면 부조를 당연히 내야 할 사람이 안 된 것이 되면서 인간관계가 꼬이기 때문에 몇 호실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의금을 내셔야 합니다. 실수로 넣은 부의 봉투, 특히 다른 분을 대신해 전달한 부의 봉투는 본인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꺼낼 수도 없어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을 치러본 제 경험으로 볼 때 장례식장마다 친분 관계가 없는 부의 봉투가 서너 개 정도는 항상 발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문은 분향을 하고 고인에게 절 2번, 상주에게 절 1번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분향을 할 땐 무릎을 꿇고 반드시 앉아서 해야 합니다. 서서 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은 다음에 향이 들어있는 통에서 향을 하나 꺼내어 옆에 놓여진 라이터나 촛불로 불을 붙입니다. 좋은 향은 불이 금방 안 붙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시간을 들여 천천히 불을 붙입니다. 불이 붙으면 이후에 불을 꺼야 연기가 나면서 향을 꽂을 수 있는데요. 불을 끌 때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끄면 안 됩니다. 향을 든 손을 흔들어 불을 꺼야 합니다. 불이 꺼지고 연기가 나면 오른손에 향을 들고 왼손을 받쳐서 향로에 향을 꽂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분향을 하고 나면
서너 발 뒤로 물러섰다가 잠시 멈춘 후에 2번 큰절을 합니다. 큰절 다음에 반절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즘은 반절을 잘 하지 않습니다. 반절 대신에 목례하듯이 고개를 숙여서 예를 표하거나 이마저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을 할 때 남자는 오른손을 위로, 여자는 왼손을 위로 합니다. 이 역시 굳이 지키지 않아도 따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큰절 2번이 끝나면 상주와 서로 맞절을 하게 됩니다. 맞절을 모두 끝내야 비로소 상주와 대화를 할 수 있는데요. 맞절을 끝내면 상주 중에 본인과 친분이 있는 지인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다른 가족분들에게 문상객을 소개합니다. 우리 회사 부장님이라든지 고등학교 동기라든지 소개를 하면 굳이 안녕하십니까 하고 하실 필요 없이 목례로 인사를 하면 됩니다. 이때 악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주에게 위로의 말을 전달하면 되는데요. 이때 위로의 말은 형식적이지만 짧을수록 좋습니다. 아주 깊은 관계가 아닌 경우엔 특별히 할 말도 없기 때문에 눈인사로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굳이 말을 해야 한다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정도로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식사하면서 따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 후 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절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경우엔 보통 영정 앞에 국화꽃이 담긴 항아리가 놓여집니다. 항아리에 담긴 국화를 꺼내어 고인을 향하도록 제단 위에 올려두고 한두 걸음 물러서서 목례를 하시면 됩니다. 경험이 없어서 당황을 하면 앞에 분이 헌화한 꽃을 주어서 항아리에 다시 담아두는 웃기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목례를 너무 짧게 하면 성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천천히 5 정도를 세고 고개를 드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경우엔 상주와도 절을 하지 않는데요. 상주와도 목례를 하시면 됩니다. 검은 정장에 검정 넥타이, 여성의 경우 맨살이 보이지 않도록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례식장엔 검정 넥타이를 빌려주는 곳이 있는데요. 양복에 넥타이 매는 회사가 줄어들면서 장례식장의 복장 예절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격식을 갖춰야 할 어려운 분이 아니라면 검정 넥타이를 하지 않고 조문을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옷도 검정색이 아닌 곤색, 회색 등 용인되는 범위가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화려한 색깔만 아니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예전엔 문상객일수록 그 집안의 사회적 지위를 어필하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상객이 별로 없다 싶으면 상주를 위해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예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스톱을 치면서 같이 밤을 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전 드라마를 보면 바람 피며 외박한 사람의 핑계 첫 번째가 친구 아버님 상가에서 밤샜다는 것이었는데요. 한 10여 년 사이에 그런 문화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상가에서 밤새는 게 완전히 없어진 거죠. 자리를 차지하고 머릿수를 채워주는 것이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는 예의이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억지로 자리를 차지하고 남아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12시간 넘으면 장례식장 관계자가 문상객들을 내보내는 경우도 많고 상주들도 쉬어야 하기 때문에 11시 반이 넘으면 집으로 다들 돌아가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주가 아주 가까운 친구이거나 직속 상사일 때 일반 조문객보다는 무언가 더 강렬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조문객들에게 식사나 술을 서빙하는 일을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상주 입장에선 부익은 많이 내는 것보다 훨씬 더 고맙게 느껴집니다. 이걸 하루만 하지 않고 이틀 연속으로 퇴근 후 와서 도와주시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상주의 마음을 살 수 있습니다. 운구에 참여하는 것도 큰 성의 표시가 됩니다. 운구는 상여를 장지나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장례식장 빈소에서 차량까지 한 번, 다시 장례 차량에서 화장장까지 또 한 번, 2번 상여를 매게 됩니다. 이동 거리는 아주 짧습니다만 상주 입장에서는 평생 기억할 만큼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발인이 새벽 일찍 있어서 신체 건장한 남성 장정들을 6명이나 8명 다 채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구를 위해 이런 시간 멀리서 택시 타고 와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밉보여서 용서를 빌고 싶으면 운구 한번 도와주시면 됩니다. 원한 관계가 깨끗이 청산됩니다. 큰 불상사 없이 복을 누리다 돌아가신 분의 죽음을 호상이라고 하는데요. 상주를 위로하는 마음에 호상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고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상이라는 말은 상주 입장에서는 위로의 말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잘 죽었다 라는 뜻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문상객들끼리는 호상이라는 말을 주고받더라도 상주에게는 절대 호상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특히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채 고인을 떠나보낸 상주에게 이런 말을 했다간 평생 밉보인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건배입니다. 술을 드시더라도 장례식장에서는 건배를 해서는 안 되고요. 인증샷을 찍는다든가 하는 경망스러운 행동도 자제하시기 이거 정말 문제가 돼요. 특히 요새는 뭐 어디서나 인증샷을 찍는 게 거의 뭐 습관이 되다시피 하니까 모여서 인증샷을 찍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건배도 당연히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주의하세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커넥팅다TV의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아까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우리 어디 갔죠?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 그 안내자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리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인간관계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잘 모를 때 길잡이 또는 안내책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어의 향당편의 공자가 일상생활에서 얘를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적어 놓고 있어요. 네, 뭐 아주 복잡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공과 사를 구분한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신중하고 공손한 태도, 단정한 옷차림, 정갈한 식사,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얘기가 나오는데 메모장을 겸한 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듯 했고 그 다음에 좀 더 신중한 뭐 국빈을 대접하는 자리에선 이랬다. 그 다음에 옷자락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주군이를 보내고 그 가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조문에는 특별히 신경을 썼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또 상갓집에 다녀온 그 날에는 시를 짓거나 노래를 듣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상가에서 자기가 조의를 표했는데 와서 바로 신나는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시를 짓거나 이런 식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규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규입니다. 규 또는 홀. 여기 보면 규 또는 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음식물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향당편에. 여기에 보면 뭐 정갈한 식사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냄새 나거나 상한 음식을 드시지 않으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논어에서 그 내용을 읽으면서 막 웃었었거든요. 누가 상한 음식을 먹냐 막 이러면서. 그리고 반듯반듯하게 썰은 것 이런 것을 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술에 대해서는 훨씬 더 관용적이었나 봐요. 그래 지나친 거는 경계했지만 좀 관용적이었다.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다른 것은 막 좀 까다롭게 이렇게 했지만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막 먹고 죽자 뭐 이런 거는 안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어지러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세종대왕이 술을 빚으면 곡식보다 뭐 밥으로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경계하고 그 다음에 술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술을 적게 마시게 과음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영배라는 술잔을 술잔이 있기도 했어요. 이렇게 경계도 했고 이거는 그 왕세자의 성균관 입학도예요. 그래서 그 왕세자도 한 명의 학생이기 때문에 여기 요 부분을 보면 이 스승이에요. 왕세자의 스승은 이렇게 책상이 있어요. 근데 왕세자는 책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록 같은 데를 보면은 그거 왕세장도 책상 마련해주면 안 돼? 막 이렇게 신하들한테 왕이 물어보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신하들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제 스승 그 왕도 학부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 왕세자의 스승이나 아니 다른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잔치를 열어요. 그게 바로 서영관 사연도입니다. 이 서영관 사연도를 보면 요런 장면들 보이시나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이렇게 술을 취해서 부축을 받아야 될 만큼 술을 거나하게 마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술 때문에 뭐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는 공자는 나는 없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산 같은 경우에 정조하고 그 술자리를 가지는 경우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삼중소주 이게 3번 걸은 술이래요. 그 옥필통에 가득 부어서 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오늘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옥필통 같은 경우에 붓을 담아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삼중소주가 지금으로 치면 한 70도 되는 술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다산이 자기 아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너 요새 술 많이 마신다며 나는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막 옥필통에 술을 주셔도 나는 크게 취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인사불성이 돼서 뭐 계단에 누워 있기도 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해도 나는 그러지 않았어. 뭐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그 정조 같은 경우에는 신하들한테 그 술잔을 특별히 만들어서 옥필통 말고 다른 술잔을 만들어서 신하들한테 막 술을 먹이고 신하들이 괴로워하고 이런 것을 즐거워했다라는 말도 있어요. 활쏘기도 막 시키고 활 잘 못 쓰면 막 놀리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문인들은 되게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술잔도 특별히 크게 만들어서 뭐 10잔씩 먹였다라고 하는데 그게 요즘으로 치면 양주 6병 정도의 분량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어요. 정조 밑에서 신하 노릇하기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뭐 그렇습니다. 이 술은 뭐 즐거움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화합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체질에 따라서 마실 수 있는 술의 양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많이 마시기도 하고 누구는 안주를 먹으면서 적절히 취기를 제한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그 삼례가 나왔었잖아요. 그 얘기라는 책에서는 주인과 손님이 술을 한 잔 올리고 절을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취해도 깨는 시간을 이렇게 두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음주를 하는 게 사회 교화의 수단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공자는 자기 고향에서 술을 마실 때 지팡이 짚은 노인이 나가면 뒤를 따라가서 배웅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연장자가 일어나기 전에 몸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제 어른에 대한 공경 이런 것들을 표시했죠. 물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어요. 그거를 어른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상황을 이해하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그래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 자동차 자리 갖고 그런 것처럼 다 그냥 몰라서 또는 저 사람이 사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것도 있는 거예요. 또 윗사람이 술을 따라주면 두 손으로 받고 몸을 살짝 돌려서 마시잖아요. 이거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몸을 살짝 돌려서 마실 때 입안에 있는 음식물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보이는 게 얘가 아니다 라고 해서 살짝 돌려서 마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까 향음주례가 있었어요. 연륜이 높은 분, 학덕이 높은 분, 이런 분들을 모시고 예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술 마실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자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른에게서 술을 배운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예, 정치에서도 정치에서도 공자는 육아는 그렇죠. 법치보다는 예치, 덕치 이런 것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춘추 시대에 어떤 사회적인 질서가 붕괴되고 이런 게 예가 상실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자가 법치를 내세워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이런 것보다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예치, 덕치 이런 것들을 강조했죠. 우리가 그 전에 8.1무 봤었잖아요. 정명할 때. 그쵸? 정명 기억하시죠? 궁군 신신 부부자자. 그 당시에 노나라 실력자인 계씨가 신부는 대부인데도 자신의 집에서 천자를 상징하는 8.1무를 추계했잖아요. 8.1무를 추계하니까 대부가 천자의 춤인 8.1무를 거리낌 없이 자기의 뜰에서 추계했어요. 그거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8.1무를 통해서 드러낸 거죠. 자신의 막강한 지위와 권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낸 거예요. 내가 대부인데 왕이야. 실질적으로는 왕이지. 이런 식의 것을 드러내면서 8.1무를 추계한 거니까 공자는 대부가 이렇게 8.1무를 함부로 추계했어. 무엄한 일을 꺼리낌 없이 한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는가 이렇게 해서 탄식을 한 거죠. 그의 마음이 겉으로 이런 행위를 통해서 드러낸 거죠. 태도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 거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얘 형식이 무너진 거잖아요. 8.1무를 추계한 게. 이것뿐만 아니라 본질이 상실되는 것도 안타까워했어요. 이거는 어떤 형식이 무너진 거,
그 다음에 얘 본질이 상실되는 것도 안타까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인 자공이 그 초하룻날 조상의 사당에서 양을 희생으로 쓰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없애려고 했어요. 매년 섣달이면, 즉 섣달은 음력 12월을 얘기합니다. 음력 12월이면 천자는 제후들에게 다음의 달력을 나눠줬어요. 이게 달력을 나눠줬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지금은 알기 어렵죠. 왜냐면 뭐 핸드폰만 봐도 달력이 음력 양력 쭉 나오고 우리가 일정을 거기다가 뭐 기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관측하는 것은 천자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음력의 그 절기가 언제 오고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천자만이 할 수 있었던 거야. 하늘을 관찰하니까. 그래서 이 달력을 나눠주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인 거예요. 천자를 높이고 조상을 받들고 이런 행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달력을 나눠주면 제후들은 달력을 받아서 일단 조상의 사당에 보관을 해요. 그리고 초하루가 돼. 1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을 잡아서 사당에 제사 지내고 달력을 꺼내고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렸어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곡삭의 예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나중에는 군주가 참여하지 않고 양만 잡는 그런 형식적인 행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공이 이거 뭐 별로 실용적인 가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게 어떨까? 애꿎은 양만 죽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공자는 얘 본질을 생각하지 않는 제자가 안타까웠단 말이에요. 너는 그 양이 아깝냐? 나는 잊혀져가는 그 얘를 아까워한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의례를 했는지 그 의미는 잊혀지고 양을 바치는 행위만 남은 곡삭의 예, 이게 이것에 더 주목을 했던 거죠, 공자는. 만약 양을 바치는 형식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 예는 정신을 복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이 아까워서 곡삭의 예를 없애려는 자공이 안타까웠던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중시한 거는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얘의 본질. 여기서는 형식, 여기서는 본질. 그 본질이 본질을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얘의 본래 정신을 살려내면 무너진 사회의 어떤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데 자꾸 번거롭네 뭐네 이래서 자꾸 없애버리는 거. 그런 마음을 안타까워한 거죠. 이런 것들이 뭐 사실 우리 뭐 예전 놀이나 아니면은 예전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이 아니라 그 재현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었구나. 근데 기록 자체도 없애버린다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무형의 문화는 금방 사라져 버릴 수 있겠죠.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공자 시대 같은 경우에는 얘뿐만 아니라 음악 또한 뭐 지나치게 화려하고 또 문란하고 그랬대요. 얘는 무불경이잖아요. 공경하지 않음이 없어야 하는데 공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공자가 생각하기에 공경을 잃어버렸고 악은 조화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 악기에서 소리가 나도 조화가 돼야 되는데 악은 조화를 상실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자는 예와 악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오히려 거칠애를 추구하게 돼버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이 바로 이거죠. 예다 말하지만 옥과 패백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이것이 예다, 저것이 예다, 이렇게 말들은 하는데 옥, 귀한 어떤 그 보석, 패백, 누구에게 아주 근사하게 드리는 선물, 이런 것만 이것이 예이겠는가? 이것이 음악이다, 저것이 음악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종 또는 북,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악기, 이것만 예이겠는가, 악이겠는가, 그렇게 말한 거죠. 여기서 공자는 예와 악을 별도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와 악을 한데 묶어서 설명하기도 했어요. 예라는 게 사회생활을 할 때 차례 또는 등급, 이것을 정한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어떤 예를 취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 그게 바로 예라면 악은 그런 차례, 등급, 이것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악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예와 악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서로 맞물려 있다. 그러니까 공자는 옥이나 패백, 주고받는 어떤 형식적인 거칠애, 그게 예라고 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종하고 북, 이런 악기를 연주하는 것만 음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외형 필요해요. 그런데 그 속에 담겨 있는 실질, 근본 정신, 이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러나오는,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고,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게 바로 회사후소예요. 회사후소. 전에 잠깐 나왔었어요. 그때 이해해서 이 말을 하니까 그때 다시 봅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공자 제자 중에 자하가 있어요. 이 자하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시경에서 어여쁜 웃음의 아름다운 보조개요. 아름다운 눈에 선명한 눈동자요. 흰 바탕에 문체를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즉, 요 내용이 그 시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말한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한 거죠. 물론 이 자아가 보기에 예쁘게 웃어. 그런데 그 사람이 보조개도 예쁘네. 그 다음 그 사람의 눈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눈동자도 반짝반짝해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자아가 잘 모르겠는 게 뭐냐면 바로 흰 바탕으로서 문체를 삼았다. 요거를 잘 모르겠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문체라는 게 뭐냐면 그 옷감이나 뭐 이런데 문양을 얘기해요. 문양. 그런데 흰 바탕이 문양이야? 문이야? 이거 잘 모르겠네?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 보세요. 웃을 때 보조개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눈을 봤을 때 선명한 눈동자 반짝반짝하는 거 보이죠. 그런데 흰 바탕이 무늬? 이게 뭘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림 그리는 일은, 즉 회사,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마련된 뒤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소가 희다 라는 뜻도 있고 바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소복이 흰 옷이에요. 우리는 하얀 소복 이렇게 하는데 말이 겹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소복이 희다 라는 뜻도 있고 바탕이라는 뜻이 있어요. 소가. 그래서 뒤 후자가 나오죠. 그림 그리는 일은, 회사는 바탕이 마련된 뒤에, 흰 바탕이 마련된 뒤에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즉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보다는, 즉 회사보다는 본질적인 마음이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회사 후소는 이런 뜻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보다는 본질적인 마음이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마련된 뒤에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자아랑 똑같은 질문을 했고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 난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자아는 알아들었어. 얘가 뒤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내면이 갖추어지고 그 다음에 형식이다 라고 얘기한 거를 자아는 바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가 나를 일깨워 주는 자는 너 상이로구나, 자아로구나, 비로소 더불어 시를 말할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경에 대한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 질문을 했고 바로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너랑 시를 말할 수 있겠다. 훌륭하다 내 제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나는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자아는 알아들은 거죠. 흰 바탕이,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마련된 뒤에나 가능하다라는 거. 보조개, 까만 눈동자, 뭐 매력적이죠. 근데 웃는 얼굴도 있어야 하고 눈이라는 바탕도 있어야지 이 매력이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바탕이 먼저 마련되고 그 위에 꾸밈이 더해야지만 참된 멋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바탕, 선한 본성이라는 바탕, 이게 마련이 되고 그 위에 뭔가 꾸밈이 있어야지만 그게 참된 멋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잘생기고 겉으로 보기에 예쁜데 뭔가 품격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음은 이게 그 바탕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자 제자 중에 임방이 얘의 근본을 물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 이렇게 세 걸음 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아, 이거 마련해야 되나요? 아니면 옷 색깔은 뭘로 할까요? 옷은 이런 걸로 할까요? 뭐 어떻게 말 질문은 어떤 걸로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세세한 것을 물었어요. 이게 예일까요? 그랬는데 임방은 얘의 근본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야, 너 질문 참 훌륭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는 사치스럽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해야 하고 초상은 형식적으로 잘 치러지기보다는 차라리 슬퍼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보다는 검소, 슬픔, 이게 얘의 근본이다 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초상을 치를 때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통함, 제사를 지낼 때는 조상에 대한 공경, 이게 앞서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어떤 것이든지 지나치거나
아니면 미치지 못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경계했어요. 뭐 사치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아. 그런데 지나친 검소도 문제이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굳이 선택을 한다면 사치보다는 검소가 얘 본질에 적합하다라는 게 공자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상례 초상 치르는 것도 장례도 뭐 세련되게 지내면 좋죠. 그런데 애통함이 공경스러움이 거기에 없다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차라리 절차에 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형식에 어떤 착오가 있거나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보다는 애통함이 있다면 절차나 형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의 답변 이거는 사치스러운 얘는 본래 마음에서 벗어나기 쉬우니까 그것을 경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을 봐야 한다. 그 단순히 전통 뭐 이쪽에 뭐 놓고 저쪽에 어떤 고기 놓고 이쪽에 생선 놓고 뭐 놓고 뭐 놓고 이러는 걸 하나하나 따지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 짜증스러워하고 아니면 노여하고 이러다가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마음은 없다면 그거는 아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내가 전통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 전통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 그거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극기복례예요. 얘를 잘못 이해하면 얘에서 벗어나듯이 극기복례에 대한 오해도 있다. 대부분의 뭐 학교, 회사 이런 데에서 하는 극기훈련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프로그램이 위주로 짜여져요. 근데 자기를 극복한다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극기에서 극기라는 것은 자기의 사적인 욕망을 극복해. 그래서 이 복례가 있어야 돼. 공동체 질서인 예로 돌아간다 또는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동체의 질서, 그것을 회복해. 그게 바로 복례예요. 그래서 공자에게 있어서 극기는 예를 회복해. 예로 돌아가. 이것을 통한 인의 실현. 그게 바로 극기복례예요. 여기 보면 요게 나오죠? 요거를 뒤로 다시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걸 보면 안현이 물어봤어요. 이는 무엇일까요, 선생님? 그랬더니 공자가 얘기했어요. 자기의 어떤 사욕을 극복해서 이겨서 얘를 회복함. 그것이 인을 하는 것이다. 극기복례 위인이라고 얘기했죠. 극기복례 위인. 일일 극기복례. 하루라도 자기의 사욕을 이겨서 얘를 회복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한다면 온 세상이 얘를 회복할 것이다. 얘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인을 하는 게 나로 말미암는 것이지 남에게서 비롯되는 것이겠는가. 이런 문장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조목을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그 조목을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가 얘기했어요.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원, 비례물동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 물시, 물청, 물언, 그 다음 물동 해서 이것을 사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물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시,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청,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언,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즉 행동하지 말라. 시, 청, 언, 동. 그래서 사물이에요.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안현이 얘기했어요. 회가, 즉 안회이잖아요. 제가 비록 똑똑하진 못하지만 청컨대 이 말씀에 종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청컨대는 그 자기 윗사람에게 또는 귀한 분에게 늘 붙이는 말이에요. 의례적으로 이 말씀을 제 죽을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 여기 다시 나오죠.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 그래서 이것을 사물이라고 한다. 그 전에 사물을 쓰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물시, 물청, 물언, 물동만 써놨어. 그거 안 돼요. 비례물시, 비례물청 이렇게 한 문장으로 다 비례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얘가 아니면 물시, 얘가 아니면 물청, 얘가 아니면 물언, 얘가 아니면 물동. 이렇게 사물이라는 것은 비례, 앞에 비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본질적인 본능적인 욕구도 있고 뭐 출세를 하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뭐 이런 사회적 욕망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견리사의, 견득사의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이런 사사로운 욕망을 일깨워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극기라는 것은 예의 회복 그리고 이것을 통한 인의 실현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 자기의 사적인 욕망을 넘어서는 것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일체의 모든 몸가짐 이것을 이에 따라서 행하려는 노력 그런 노력이 있으면 공동체의 화합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몸은 마음의 창이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유학에서 본 몸하고 내용이 연결됩니다. 뭐 여러 가지 나왔었죠. 유학의 몸을 내가 종종 수업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이 다 연결이 됩니다. 몸은 마음의 창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